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와 공정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핵심은 19절의 하반부에 나오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는 신명기 법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진정 어린 고찰이 좀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악을 어떻게 제할 것이냐? 십계명의 정신을 구현하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신명기 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9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그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생생하게 목격자일지라도 한 사람의 증언이 갖고 있는 힘이, 그 증언이 무조건 채택되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2명 이상, 3명 아니면 더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그 증거가 하나님이 보실 때 채택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부터 신명기 19장 16절부터는 위증, 증언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위증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경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던 미국의 선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미국의 지도가 있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한 대륙을 거의 차지할 만큼의 큰 나라인데, 붉은 쪽은 공화당이고 파란 쪽은 민주당이 득표를 한 곳입니다.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는 선거라는 이 제도가, 지금의 선거 제도가 이미 19세기에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형성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통령 선거할 때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를 다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하신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50개의 주가 있고 그 주에 있는 과거 19세기는 어때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그걸 언제 다 모아가지고 언제 분류해가지고 또 언제 공포를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투표가 1, 2주 안에 안 끝나겠죠. 때문에 과거의 미국의 투표 제도는 그냥 각 주를 대표하는 사람을 이무저로 뽑았어요. 이무저로 뽑아가지고 이무저로 뽑은 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가 과거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어떻습니까? 각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투표단을 뽑는 거예요. 투표단을 뽑아서 그 투표를 하는 투표단이 이제 다시 그 선출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과거하고는 좀 다른 이 차이는 뭐냐면, 과거하고 다른 차이는 바로 이 선거인단이죠. 선거인단을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뽑았어요. 아, 그 지역에 누가 어느 정도 하원을 하고 있다, 상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지역의 투표인단이 되는 거예요. 선거인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비민주적이다. 왜? 대표를 뽑는 그 원칙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어떤 정치적인
다른 요소들이 개입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각 주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인단을 뽑는 거예요. 선거인단. 민주당에 표를 줄 선거인단을 뽑느냐 아니면 공화당의 선거인단을 뽑느냐 그 선거인단의 직결, 표의 직결로 선거인단이 먼저 선출이 되고 그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대부분의 미국의 지역들은요, 이미 지역에 따라서 민주당이냐 아니면 공화당이냐 이미 거의 결정이 나 있어요. 50개 주 가운데 거의 40개 주는요,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지역은 민주당에 텃밭일 수 있고 공화당에 텃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감정의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은데 전라도는 우리나라도 민주당, 또 경상도 쪽은 국민의힘.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지역에 따라 수도권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라도 쪽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민주당, 또 경상도 쪽이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서울은 또 경합주가 많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당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이미 40개 주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이요. 나머지 7개 주에서 자, 어떤 7개 경합주에서 어느 쪽에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인단이 결정이 되고 그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번에 선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312의 표를 얻은 트럼프와 226의 표를 얻은 해리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 지금 여느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큰 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표를 얻게 되었는데 경합주를 보시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자, 이 경합주 7개의 경합주가 어때요? 원래는 경합주라는 것은 민주당이 될 것이냐 공화당이 될 것이냐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굉장히 끝까지 치열한 선거 다툼을 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7개의 주가 다 공화당에다가 표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선거는요, 그냥 7주가 모두 7주 경합주에서 공화당의 선거를 한 결과 이미 선거는 끝났어요. 나머지 주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7개의 경합주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의 주들은요, 이미 결정이 됐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큽니까? 공화당이 큽니까? 지역적으로. 공화당이 더 넓죠. 공화당이 지역적으로는 더 넓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서쪽과 특별히 동쪽, 나머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면적상으로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열세처럼 보입니다. 면적상으로. 그러나 여러분 선거인단의 숫자를 봐보세요. 캘리포니아가 54명이에요. 반면에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이 땅은 넓으나 인구 분포가 넓지 않은 지역은 어때요? 선거인단 숫자가 3명, 3명, 4명, 3명입니다. 54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캘리포니아 주가 어때요? 대도시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통적인 대도시는요. 서쪽에 캘리포니아, 동쪽에 뉴욕주가 있죠. 28명. 버지니아, 뉴욕 여기 처음부터 정착한 다음 주 이제 며칠 안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에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버지니아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처음으로 청교도에 영국 청교도가 박해를 피해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이 버지니아 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 전통적인 이 주 또는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신도시
미국의 큰 도시의 주들은 다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시골에 해당하는 주, 그리고 남부 쪽, 과거의 그 전통적인 그 남부 쪽에 노예를 지지했던 과거의 전통을 고수하는 그 지역은 대부분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자, 이게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예 목사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자,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이번에 미국의 민심이 공화당으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많이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합주 7곳이 다 모두 다 공화당이 당선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공화당이 뭐냐? 여러분, 공화당이 말하는 가치는 뭘까요? 미국에서 공화당은요 보수예요. 보수에다가 보수라는 뭐예요? 과거의 것을 지키는 겁니다. 과거의 것. 미국에 있어서 미국 시민 사회에 있어서 과거의 것은 뭘까요? 바로 맞아요. 청교도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가치. 전통적인 윤리관. 그죠? 반면에 여기는 어때요? 과거에 생긴 지역이죠. 서부 개척 시대에 생긴 지역이고 여기는 전통적인 지역이지만 오래된 도시 뉴욕주가 있고 전통적인 주가 있습니다. 자, 여기 새로 생긴 주, 대도시들 그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시일수록 뭐예요? 토착 세력의 지지보다는 새로 유입된 세력의 새로운 사상들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민주당의 텃밭에서 말하는 건 뭘까요? 보수일까요? 진보라고 하느나 진보와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진보와 개혁이 여기서 말하는 진보와 개혁은 뭘까요? 청교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전통적인 가치는요. 인간은 항상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는 뭐예요? 항상 죄인이에요. 항상 교회 가서 회개해야 되고 또는 성당 가서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이미 타고나는 자체가 원죄와 자범죄를 타고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했지만 그 이후에 타락한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항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성령에 의지해야 되고 항상 부족한 존재로 보여요. 그러나 대도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인권이 갖고 있는 기본 사상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인간이 항상 원죄와 자범죄로 신음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자체로 권한이 있어요. 그죠? 존중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극한대로 밀어붙이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거는요. 기본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은요. 기본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어느 가치관을 더 추종할 것이냐. 어느 가치관을 더 따를 것이냐.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 미국이 여러분 이 민주당의 이 정책, 인권과 자유와 진보적인 가치를 내밀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의 해방. 그렇죠? 우리는 과거의 보수는 어때요? 결혼제도를 중요시하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타락, 그것을 죄악시하고, 에이즈, 동성애,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현대의 사회로 갈수록 그것이 뭡니까? 존중받아야 될 가치다. 인권이다. 존중받아야 될 가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리스라는 이 후보도 어때요? 사람이 동성애를 우리 나쁜 걸로 가르치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남성과 여성이 있고 동성 또는 이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 만약에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나는 내 정체성을 남자로 태어났지만 이 남성의 정체성을 나는 여성으로 생각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여성으로 대접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전통적인 싸움이 최근에 공화당이 굉장히 밀리고 있었어요. 왜냐? 대부분 미국이란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요 도시가 어디에 있어요? 민주당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미국의 여론을 형성하는 그 지지층들이 이 민주당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가치를 더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9장에 보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주의관에서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위증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위증.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어떤 걸 목격합니까? 선거를 통해서 어떤 걸 목격해요? 여러분 최근까지 들었잖아요. 아, 박빙이다. 처음에는 트럼프가 암살의 위협에서 살아났고 바이든 후보가 사퇴하면서 어부지리로 해리스가 올라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누가 유력했습니까? 트럼프가 유력했어요. 그런데 점점 미국의 메이저 언론을 그대로 가져오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우리는 며칠 동안 어떤 것을 들었어요? 판세가 뒤집혔다. 저는 그 대한민국의 그 중요한 메이저 뉴스에서 그 뉴스를 접했는데 판세가 뒤집혔다. 여론조사 결과 이제는 트럼프가 내려갔고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올라갔다. 그런 뉴스를 우리는 선거 며칠 동안 들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미국 사회도요. 지금 굉장히 그 매스컴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반성하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과연 우리가 했던 여론조사가 무엇이냐. 해리스가 더 추월했다. 백인 여성들이 지금 샤이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라 히든 해리스도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여기 투표들. 그러나 우리 결과는 알고 있죠. 경합주라고 했던 7주가 다 공화당이 압승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공화당이 많은 선거인단을 받아올 뿐만 아니라 총 득표수, 여기 말하는 미국의 총 득표수에서 공화당이 이겼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투표 결과 중에서 국민의 총 득표수에서 공화당이 이긴 적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미국인의 분노는, 민주당에 대한 미국의 분노는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주요 또 어떤 것을 했습니까? 인권이라는 가치로 이번에 어떤 인권을 선거로 적용할 때 뭘 했습니까? 불법 이민자에게 뭘 했습니까? 불법 이민자에도 선거권을 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동남아 또는 다른 외국에 있는 그 불법 체류 노동자들 있죠. 그것이 그분들에게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준 거예요. 주민등록증도 없고 거주지도 불명확한 사람들에게 대통령의 선거권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법 이민자는 누구 편이에요? 당연히 민주당 편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노동자들, 불법 이민자도 인권이다. 그러니까 불법인데 대통령 선거권을 준다고? 그렇죠. 우리나라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선거권을 줘서 찍게 만드는 이번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점점 사회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개혁이란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또 보수란 이름으로 우리는 보수는 지켜야 될 게 아니야. 보수는 옛날 캐캐 묵은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점점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과거의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대선을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나라 매스컴을 그대로 봤다면 아, 저 트럼프는 또라이야. 트럼프는 또라이고 무조건 민주당이 돼야 돼. 아마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안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청교도와 기독교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보수가 그죠? 우리 21세기에도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에도 기독교의 가치가 그래도 자리 잡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요 굉장히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뭐 청교도니 기독교니 이거 굉장히 옛날 과거의 것, 캐캐 묵은 것. 자 그렇게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이번 만약에 선거에서 그죠? 민주당이 계속해서 몇 번을 자리를 잡다면 아마 기독교가 설 위치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12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법적으로 못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요. 그건 누가 추진한 정책일까요? 당연히 민주당이죠.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뜻이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우리가 누가 예수를 믿냐? 우리 시대에 소수지 않느냐? 근데 과거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에 담긴 뭐 아기 예수께 경배, 예수께 정배라는 그 단어가 합당치 않다라고 해서 지금은 크리스마스 캐롤도 거리에 다 금지시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금지시켰어요.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예요. 그냥 기쁜 공휴일이에요. 기쁜 공휴일. 행복한 공휴일. 근데 그 정책이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기독교의 세력들은 소수가 돼가지고 있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점점 탈기독교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이 공화당의 텃밭은요 산업화된 지역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나마 텍사스 쪽으로 공장이 많이 이전이 돼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공장들이 많이 이쪽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아니라 신규 AI나 뭐 반도체나 여러 가지의 신규의 이 사업들은 민주당 지역에 있어요. 근데 민주당 지역에서 추진하는 게 뭐예요? 바로 과거로부터의 계획. 보수의 가치를 다 없애고 이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가 당선되기를 기도할 것이냐. 또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대선이 되거나 또는 우리 지역의 시장과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는 어느 후보를 지지해야 되느냐. 그것까지도 이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너무 정치 편향적으로 보입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과연 어느 당이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제가 지금 이전에 해석의 차원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해석의 차원 해가지고 제가 뭘 했습니까? 1차원적 해석이 있고 2차원적인 해석, 3차원적인 해석, 4차원적 해석했는데 1차원이는 그냥 기본 상식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을 그냥 2차원적 해석 뭡니까? 문법적인 역사적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3차원적인 거는 융법적 역사적 플러스 현대적인 우리 이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 현대라는 이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면서 하는 해석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기본 상식을 갖추어야지 컨텍스트가적인 사고방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의 문법적인 역사적으로만 다 안다고 해서 우리 시대를 우리가 꿰뚫어보지 못하고 우리 시대의 정체를 꿰뚫어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기도의 대상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해리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나중에 대선을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매스컴들이 누구 편인지 아십니까? 민주당 편이에요. 미국에 있는 주요 폭스뉴스만 좀 중립적인 위치를 지켰고요. 이번에 대부분 워싱턴 포스트나 대부분에 있는 많은 이 미국의 그 주요 CNN이나 주요 언론들이 민주당에 줄을 섰어요. 민주당. 왜? 미국에는요 언론조차 중립적이지 않아요. 일반의 기업들이 언론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의 배경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지역에 있거든요. 이 지역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해리스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이게 신명기의 정신을 과연 지키는 것이냐? 신명기는 뭐예요? 위증하는 자, 그죠? 위증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본 것을 본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자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범죄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를 한 사람의 한 사람을 고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회유돼 가지고 위증하거나 잘못된 팩트를 잘못되게 이야기하고 곡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악을 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언론들이요 현상적으로 그 여론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론을 조작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거. 지금 미국에서 그게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과연 언론의 역할이 뭐냐? 언론이 왜 중립적이지 않느냐? 언론이 왜 신문사의 그 회사의 그 입장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여론까지도 조작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봐보세요. 선거 결과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에요. 경합주 7곳이 그냥 무조건 그것도 일방적으로 이겼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뭐라 하겠습니까? 해리스가 추월했다. 해리스가 추월했어요. 트럼프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대한민국 언론도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해리스가 추월했어요. 해리스가 추월했다. 또라이 트럼프는 이젠 떨어졌다. 전통적인 기독교 모습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의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소감을 들어보세요.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God bless 가시란 이름이 몇 번이나 등장해요. 근데 해리스가 됐다면 과연 그런 얘기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트럼프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여러분 봐보세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쪽 지역이 전통 보수 지역이고 뭐예요? 백인 노동자 계층, 소외된 노동자 계층이고 보수 계층이 지금 표를 몰아준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보수층,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말합니다.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다. 뭐라고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을 TV 앞에서 그냥 아예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지지해준 층이 이게 지금 전통 보수층이고 기독교층이기 때문에 그 소외된 백인 노동자층, 보수층 대변해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네. 하니까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미쳐가지고 우리나라도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욕먹는.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나요? 네. 나는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캐롤송도 안 하잖아요. 캐롤송은 진짜 사라졌어요. 우리 20년 전만 해도 곳곳에서 이게 정말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12월에 초중반만 되면 뭐 도시의 그 번화한 그 상가 곳곳에서 다 들려오던 그 캐롤송이 지금은 금지됐습니다. 뭐 머라이어 캐리나 뭐 남자 있잖아요. 네. 옛날 사람들 부르는 그런 거나 나오지 진짜로 막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르는 캐롤송 자체는 들리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도 않죠. 교회에서만 뭐 예배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그 미국의 변화된 그 모습들 그것을요. 그냥 가감 없이 수용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자국 중심, 자국 이익 중심으로 이 보도되는 뉴스를 마치 그냥 그게 팩트인 것처럼 걸러듣지 않고 그대로 그냥 미국의 정권 나팔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신문 기사를 내거나 뉴스 기사를 내는 적이 많아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편이냐? 러시아가 과연 공산주의 편이냐? 우리는 너무 편가르기에 익숙합니다. 편가르기에 익숙해요. 지금 유럽이야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바로 옆에 폴란드고 독일이고 뭐 옆에 루마니아고 다 지금 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도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는 대한민국 땅에서 우크라이나를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서 러시아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게 그냥 돈 좀 몇 푼 주면서 거기에 기술, 군사 기술을 지원해 주면서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그 목적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지원해 줘야 되고 왜 북한이 갑자기 참여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근데 우크라이나의 뭐 어디 뭐 정보팀이나 홍보팀에서 나오는 그 소식이 지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나중에 조금 소수의 인원이 참전을 했겠죠. 아니면 용병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정말로 우크라이나 원론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몇만 명이 가는 대규모의 파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시장을 다 잃었잖아요. 러시아 시장 우리나라 잃었고 중국 시장 잃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선을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얼마나 힘든데. 때문에 우리들은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미국이 나라가 옛날처럼 청교도 국가다, 기독교 국가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이 보수적인 교회의 어른들은 미국은 우리를 6.25 때 도와준 은인의 국가다, 청교도의 국가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을 대표하는 컬러는요, 여기 민주당의 컬러가 더 강해요. 강해. 왜? 대도시를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주식의 탑이 되는 대부분의 그 탑3, 탑10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이 민주당 세력에 있어요, 다. 그리고 이 민주당 세력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거대한 유대 자본주의가 있어요. 거대한 유대 자본주의 논리는요, 기독교의 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죠? 세속적 타락주의고 거기 안에는 정말 물질주의가 있고 또 제국주의적인 흔적도 있고 그래서 약한 나라를 억지로 IMF를 일으켜서 거기 있는 두 나라의 알짜배기 기업들을 싸게 M&A하고 합병하고 가져오는 세력들이 이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미국을 50년 전, 60년 전의 미국으로 생각해. 은인의 국가. 우리는 절대 미국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변화된 시대를 따라잡지를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이 컨텍스트, 우리의 변화된 환경을 잘 보고 성경을 우리가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과거에 가졌던 그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 하면 뭐라고 해요? 저기 수구 꼴통들, 보수적인 사람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보고 무조건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자기들을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보다 보니까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 두 가지의 큰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의 공화당은 시골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시골 지역은 아직까지도 유교적인 문화가 남아있잖아요. 유교적인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이란 나라의 시골은 아직도 과거에 이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청교도와 기독교의 가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미국 교민들은 뭐라고 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생각보다 개방적이지 않다.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은 어때요? 굉장히 개방적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언론들도 정말 기독교나 또는 하나님의 중심, 정의 중심, 팩트를 정확하게 사실 중심으로 좀 기술했으면 좋겠어. 어디 뭐 서구의 언론들 그냥 떠돌아다니는 언론을 그냥 번역해가지고 그냥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라, 또는 국민들에게 어떤 선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일으켜서 지금 북한이 너무 지금 수만 명이 파병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위기다. 여러분,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북한이 그 나라에게 파병을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북한은 지금 주요한 메이저의 군인들이 다 외국으로 파병 갔다면 북한이 위기가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가 위기가 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군대를, 양질의 군대를 만약에 외국에 파병시킨다면 누가 더 위기감을 느껴야 돼? 우리나라가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까? 북한이 위기감을 느껴야죠. 북한은 지금 그래가지고 38선에 있는 지역에 다 철책을 두르고 지금 이게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있어. 왜? 우리나라가 쳐들어올까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탈영할까봐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 세계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땅에 악을 제하라.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언론이 바르게 서고 또 악한 생각들, 악한 사고들이 이 제하여져서 우리 대한민국 땅이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간단히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희들은 그곳에 있는 일곱 족속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심고 또한 그 땅에 악을 제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점점점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의 많은 동성애의 악들, 여러 가지의 많은 자유주의의 악들이 침범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선과 악을 구별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저는 그 지혜는 성경에서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